안녕하세요. 방문각 피셋 언어논리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 7급 공채 기출문제에 대해서 분석 및 풀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이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결과가 어떠셨는지 매우 궁금하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수업은 7급 공채 언어 논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입자, 초시생들을 위한 그런 수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이제 21년도 7급 공채 1차 시험에 대한 질문을 4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7급 공채 피셋 언어 논리에는 유형이 저는 이제 8가지 유형을 두고 있는데요. 어떤 유형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고, 두 번째, 혁신처에서 발표했던 2019년 예시문항 내문항과 2020년 그 모의평가가 도대체 이번 기출문제에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7급 공채 피셋 언어 논리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어땠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어떤 강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간단하게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문항 수는 25문항이고요. 시간은 60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문항당 2.5분, 그러니까 2분 30초 이렇게 문제를 풀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면에서 어려운 시험의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분석 틀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8가지 유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논리에는 참, 거짓, TF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화, 약화, 스트롱, 위크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론 이런 문제 유형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빈칸은 블랭크, 언더스탠드, 이해, 디바이드, 분해 이렇게 또 3가지 언어에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7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법령형이 다른 유관 피셋과는 다르게 굉장히 독특하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맥락력에서도 렉티파이, 교정하는 부분이 살짝 다른 피셋과는 굉장히 좀 차별성을 두고 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이런 참, 거짓. 그 다음에 이번에 추론 문제 많이 나왔죠? 추론. 그 다음에 가장 독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법령형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기출문제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형들을 가지고 다음 설명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전반적으로 예시문항과 모의평가로 이렇게 상호 비교를 기출문제와 해봤을 때 논리 추론이 상당히 강했던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언더스탠드 이해형 문제는 굉장히 약세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19년도 예시 문항은 이 파란 줄인데요. 4문항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실 굉장히 긴장감 있게 피셋을 좀 지켜봤었어요. 왜냐하면 기존과 다르게 7급 법령형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어떤 형태로 변형돼서 나올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되게 관심의 초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맥락형 중에서도 렉티파이, 교정하는 것이 기존의 피셋과는 좀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도대체 몇 문제가 나올 것이냐라고 했던 것이 2019년도 혁신처에서 나왔던 예시문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 다음에 20년 모의평가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도 얘네들은 7급 공채에서 특색이 있지만 그와 다르게 또 피셋의 공통적인 특징인 TF 나올 것이고 강화 약화도 나올 것이고 논리 추론은 조금 더 많이 냈게
그 다음에 언더스탠딩도 넣을 거야. 예시문항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모의평가에 다시 와서 피셋, 기존의 피셋과는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20년에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령용 문제, 그 다음에 맥락형 문제도 나오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법령형에서 그 예시문항에서는 제가 이제 또 그거를 두 개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이제 위배되는 violate라고 하는 V형이 있고, 그 다음에 쟁점, 이슈죠. I 유형이 있었는데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나오면서 되게 다른 유형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 기출은 모의평가 많이 유사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좀 예측에서 벗어난 부분도 있었고 예측과 같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논리참 거짓이요. 2020년도 모의평가에서는 좀 쉬운 문제로 유형이 이렇게 나눠질 수 있었던 반면에 21년도 기출에서는 어렵게 나와서 여러분들을 좀 당혹스럽게 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2020년도에서는 6문제라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의평가에서 구성을 해주셨는데 출원 문제를요 10문제가 나왔어요. 심지어 빈칸, 블랭크 유형에서도 추론형이 섞어서 나오고 참거짓형이 섞어서 나와서 상당히 논리 파트에 있어서의 문제 유형들이 많이 다수 나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피셋 같은 경우에는 5급 공채나 민경채 봤을 때는 언더스탠드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번에는요 몇 문제가 나왔을까요?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건 왜 그러냐? 추론에 더 언더스탠드보다는 추론에 더 여러분들의 능력을 한번 평가해 보겠다라고 했던 혁신처의 그런 그 문제의식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언어 언더스탠딩 이 유형은 사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한 90% 이상은 맞아야지 그렇게 이제 좀 강학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그런 실력이 일단 토대가 돼야지만 다른 유형들, 특히 추론이나 강화 약화 파트도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한 문제 나온다 해서 아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공부는 하되 다른 부분들도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자기 평가를 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022년 그 강의 계획에다가 이 비중들을 더 높이 이렇게 둘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맥락도 한 문제가 나왔고요. 기타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겠는데요. 두 문제 연속이긴 한데 한 제시문당 두 문제가 나오는 건데 그 유형이 새로운 거냐?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형들을 섞어 놓는 그런 문제다. 그 대신 또 문제풀이에서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부분도 제가 나중에 이제 강의 시간에서는 좀 강조해서 얘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 요번 올해 기출 문제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리 파트 비중이 크다. 언더스탠드 좀 비중이 낮았다. 추론 특히 굉장히 많은 문항. 25문제 중에서 10문항 나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질문 중에서 난이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민경채보다 쉽냐? 오국공채보다 뭐 쉽냐? 뭐 아니면 어렵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일단 5급 공채보다는 7급 공채 문제가 21년도만 비교를 해봤을 때 3월 해봤고요. 이거 7월을 봤는데 난이도가 쉬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쉬웠기 때문에 5급 공채는 내가 공부 안 해도 되겠느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5급 공채를 자유자재로 풀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7급 공채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여러분들이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5급 공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리고 가장 유사한 문제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 플러스 알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7급 법령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셋과 좀 비교를 해보면요. 민경채 피셋하고는 7급 공채 단순 난이도 비교 저는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점점 그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는 올해요. 여러분들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시험을 봤는데요. 민경채 11번에서 25번 그 문항 총 15문항이죠. 7급 공채와 동일한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이게 뭐냐? 7급 공채 푸시는 분들이 민경채의 그 같은 능력을 민경채 분들하고 이렇게 필요로 그 능력이 있는지 여부들을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10문제에서 둘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민경채에서는 언더스탠딩 부분이 아직도 많은 비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7급 공채 풀이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이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언어 이해는 모든 문제풀이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경채 부분도 문제는 풀이를 하시는 것이 공부하는데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관연도 지나간 연도의 민경채 피셋에서는 논리 TF 그 참고 지시나 그 추론 이런 것들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된다. 이것은 입법고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좀 차이를 두자면 여기에 참고짓은 좀 실험성 있는 문제들, 기존에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보다는 좀 다른 문제들이 매년 새롭게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내가 좀 풀었던 유형이면 좀 쉽게 풀이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이건 좀 새로운 유형인데 라고 하면은 약간 머뭇거리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입법고시에 실험성 있는 문제들은 좀 풀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추론. 이 부분은 어떤 거냐면요. 조금 성격은 달라요. 어떤 식으로 되냐? 이건 좀 언어성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민경채나 5급 공채나 7급 공채에서 추론은 논리성이 조금 더 강합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딱 피부로 안 와 닿으실 수 있지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론을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장문으로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장문의 경향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 그냥 예를 들면 좀 짧기는 하지만 단락이 대개 3단락 내지 4단락으로 한 제시문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최장 10단락까지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단 편집의 2단에서 2단에 걸쳐서 제시문이 걸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어디 좋으냐? 여러분들이 이제 빠르게 문제를 한번 제시문을 읽는 습관이라든가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선별해서 읽어 나가야 되느냐 이런 전략을 연습하는데 굉장히 좋은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놓치시지는 않으셔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분석이고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는 추천사항입니다. 그래서 5급 공채 필세과에 그러면 비교는 뭐냐? 7급 공채와 가장 유사하다. 가장 중요하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7급 법령형은 5급 공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특별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 교재나 강의나 아니면은 여타의 그 상황 판단을 공부하실 때 있어서 그 법령용 공부를 하실 때 개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것이 언어 논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유관 피셋과 7급 공채 피셋의 그 차이점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결론은 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고요? 5급 공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올리 7급 피셋만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 싶은데요. 행정 실무형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
행정법규 올해 나왔죠. 민원 대화용으로 나왔죠. 이거 대비 필요합니다. 다른 피셋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급 법령령, 특히 위배, 바이올레이트랑 쟁점이 예시문항, 모의평가 19년, 20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는 개정이라고 하는 어멘드 이런 유형도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합격 과정에서 한 문제로 여러분들한테 좀 준비를 이렇게 시켜드려 봤어요. 그래서 뭐 피셋에서는 적중이라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그 문제를 좀 열심히 풀었던 학생들은 이번 개정 문제에서 좀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좀 드려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논리 추론에서 테이블, 표형이 있습니다. 테이블형이 그러니까 표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건데요. 이거 역시도 7급 공채만의 그런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다른 기출문제에서 안 나오는데 저는요. 앞으로 3회 정도 예정으로 되어 있는 모의고사 때 저 특색을 그대로 반영을 해드릴 테니까 꼭 시험장에 나오셔서 풀지 않더라도 뭐 복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가지고 가셔가지고 문제 풀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강의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40주, 총 40주.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과정이 좀 축약이 됐지만 올해는 좀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7급 공채가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평가에 맞춰서 과정을 하나 좀 늘렸고요.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모든 게 다 8주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 과정에서는 이론 파트. 이때 이 이론은 완전히 기초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토대로 닦아놓지 않으시면은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굉장히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좀 제가 여러분들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과정 끝나고 나면 발전 과정에서는 좀 시어리가 좀 이론이 조금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 문제할 때 팁 위주로 좀 수업을 할 거고요. 심화 과정에서는 유형별 기출문제를 이제 많이 풀어보면서 이 이론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이런 여부들을 한번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요. 완성 과정에서는 이제 유형, 내용, 속도 모두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격 과정에서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유형별 특강을 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제가 21년도 시험을 대비를 해서 논리 TF 참거짓과 논리 추론 이 부분들을 고난도 유형이라고 하면서 5공채 문제를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문제는 오늘 이제 제가 풀이 그 특강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문제는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 특강도 지금은 아직은 방향성을 정확히 잡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어려워하고 있는 파트가 무엇인지 한번 또 조사해보고 그걸 반영하면서 그렇게 한번 패스하실 수 있는 그런 수업 과정으로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문제를 5문제를 풀겠는데요. 이 5문제는 참거짓, 강화 약화, 추론이 10문제였기 때문에 2문제, 그 다음에 법령력 이렇게 이제 대표 문제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좀 어렵다. 그래서 그 어려운 것을 좀 한번 쉽게 이해시키고 이번 기회에 한번 이론이 무엇인지도 좀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안 풀어보시고 강의 들으시려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나책형이거든요. 꼭 풀어보시고 다음 수업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급 공채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5문제를 풀이할 예정이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쉽지 않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 반복 이렇게 강의 보시면서 완전히 숙지하실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문제의 나책령의 9번이네요. 저는 이제 1단계 때 문제를 읽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서 그 유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죠. 여기 보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즉 제시문의 내용이 다 참이라고 한다면 선택지 중에서 반드시 참인 게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TF라고 참, true, false, 거짓이라고 이렇게 유형을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을 읽으면서 변수, 즉 변하는 부분이 2개 이상 있다라고 한다면 매트릭스, 행렬로 푸시라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이었으면은 쭉 한번 선택지를 자세히 보기보다는 이런 논리 파트 문제는 어떤 핵심어들이 쓰여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간략히 보시면서 내가 무엇을 추리해내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알아보시면 좋겠죠. 근데 여기 보면 적어도 한 명은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만일이라고 하면서 2번부터 5번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자, 고정화된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한 명이면 적어도 2명, 3명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만일 이렇다면 이렇고 만일 이렇다면 이렇고 이러면서 고정이 안 돼 있는 내용인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제시문을 통해서 정보를 최대한 알아낸 다음에 다시 얘네들을 가지고 입혀가면서 판단을 하시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if형인데요. 선택지에 이 문제는 사실상 5급 공채에서 올해도 기출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핫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푸는지 딱 전략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저는 이제 참, 거짓은 2단계 기호화하시라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기호하면서 문제를 풀이해 볼게요. A, B, C, D를 포함해서 8명이 학회에 참여했다. A, B, C, D가 있고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네요. 그러면 그냥 번호로 5, 6, 7, 8 이런 교수님이시든 강사님이시든 학교에 참석하시는 인원이 있네요. 그 다음에요. 해석은요. 자, 해석을 기호화시킬 때는 가급적이면 짧게 가시는 게 좋겠죠. 해석하고서는 다른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앞 글자만 이렇게 따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 해석 말고도 또 다른 해석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네요. 학회에 참석한 이들은 8명 모두는요. 하나의 해석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만 앞글자만 지금 기호하고 있죠. 고, 보. 더 나는 자신 있다. 이응, 미음, 키읔, 비읍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해석 있다고 하니까 others 뭐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보를 왜 행렬로 하느냐? 이 중에서 단 하나의 해석만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only 하나만 하나를 이걸 받아들이면 나머지 선택 안 한다라는 내용이 이 후단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세 번째 거는요. 두 번째 거죠. 가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앞에는 해석이에요. 하나의 해석만을 받아들이는 게 가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또 해석인가 보다 이러면서 같은 유형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번에 상태 가설 요거는 그러니까 하이포테시스 이론이 되기 전의 단계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5명이고 나머지는 안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3명은 X가 되겠죠. 얘에 대한 상태 가설에 대한 그 조건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코펜하겐 해석이나 보른 해석을 받아들인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뭐뭐 한다면이라고 if 그 가업 명제로 될 수 있고요. 요거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가설을 받아들이면 코나 보를 받아들이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만 받아들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오어로 그냥 해버리면 안 되고요.
양자택일, 즉 둘 중에 either A or B. A, O와 B하고 다른 겁니다. 그 어떤 차이가 있냐? A, O와 B는 두 개 다 선택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either A, O와 B는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가설을 받으면 둘 중에 하나 해석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은요. 얘의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받아들인다면이죠. 또 가운 명제입니다. 상태 가설을 받아들인다. 얘를 받아들이면 이번엔 이렇게 충분 조건이네 라고 이렇게 또 가면서 결국은 이 둘의 관계는 필요 충분 조건의 관계를 가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또 후건 부정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살짝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 문제 끝나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받아들였고요. 드디어 뭔가 확실하게 주는 정보가 생겼습니다. B는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이고 B는 코죠. 그러면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는요. 볼은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요. A와 D는 상태, 여기서 AND죠. A도 이러하고 D도 이러하다. 여기서 가설입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면 요거는 자 A와 D는 가설, 얘였죠? 해석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얘를 받아들이는데요. 받아들이면서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이라고 이렇게 갔죠? 이 둘 중에 하나, 이더네 라고 하는 것까지 입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아인슈타인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인슈타인 해석은 맨 위네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씩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 해석은 5, 6, 7, 8 중에서 한 명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들 되셨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은 상태 가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두 4명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추리를 해보는 겁니다. 상태 가설 2명 있죠? 그리고 요거 받아들이게 되면 여기서도 다시 상태 가설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럼 이 사람들도 또 받아들이겠네 라고 하면서 4명이 일단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총 5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한 명이 받아들이는 것을 추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 제시문을 통해서 추리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무엇을 하느냐? 선택지로 가서 저것이 반드시 참인지 아닌지 여부들을 찾게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쉽지 않았는데 자, 또 하라고요? 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1번은요. 적어도 한 명은 많은 세계의 해석을 받아들인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죠. 적어도 한 명이라는 것은 2명도 될 수 있고 3명, 8명까지 쭉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반드시 참인지 여부들을 아시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으셔야 되느냐? 발레를 찾으셔야 돼요. 발레를 찾으시라는 건 뭐냐? 이거에 맞지 않은 하나의 예를 찾고요. 그 예가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참일까요? 참이 아닐까요? 반드시 참이 아니죠. 왜? 반대되는 예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2명, 3명, 4명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의 발레, 즉 한 명도 많은 세계 해석을 안 받아들이는 발레가 성립하는지 보시고 성립하면은 얘는 답이 아니네 이러면서 지우는 만일도 좀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발레를 찾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또 핵심이죠. 자, 그러면요. 적어도 한 명은 많은 세계니까 많은 세계를 이제 어떻게 푸시느냐? 이제 여러분들 지우개가 있으셔야 되는데요. 저도 지워가면서 할게요. 아무도
안 들으면서 이거를 다 성립하게 하는 겁니다. 즉, 자, 이 사람들 해석 하나씩 들어야 되니까 들었다 치면 뭐 상관없죠. 들었을 때 가설 다 들으니까요. 둘 들었어요. 그럼 이제 얘와 얘만 성립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좋아요. 이 사람 가설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뭘 하나? 들어야겠죠. 그쵸? 둘 중에 하나요. 들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6, 7, 8 중에서 하나 해놓고요. 얘네들 안 듣게. 다른 거 듣게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하면 판례는 성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푸신다고요. 성립했으니까 판례 성립하면 반드시 참이다 아니다. 반드시 참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빨간 부분을 지우는 겁니다. 되셨나요? 선생님 저 잘 이해 안 돼요. 2번에서도 또 발레를 한번 써볼게요. 다시 한번 이해해 보세요. 2번도요. 발레를 또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발레를 하면요. 이건 자 봅시다. 만일 보른 해석을 받아들이는 이가 2명이면 보른은 네 번째죠. 2명이면 A와 D가 받아들이는 해석은 다르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발레로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는 이제 다면이기 때문에 가운명제잖아요. T면 T이거나 정건이 다 F이면은 뒤에 상관없이 다 T예요. 그럼 뭐가 발레냐? 앞에는 T로 만들고 뒤는 F로 만들면 발레입니다. 그래서 얘는 T고 얘는 F인 것을 성립하는지 봤다. 그러면은 반드시 참이 아닌 거죠. 이해하셨어요? 발레가 성립하면은 이 발레가 거짓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이 아니라고요.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발레를 만드냐? 보른 해석을 2명을 받아들이게끔 해요. 그리고 AD가 갖게끔 해요. 해석은. 자, 그럼 가봅시다. 보른 해석을 지금 들은 사람이 한 명 있죠? 이게 조금 위로 갔네요. 이렇게 듣게 해요. 그쵸? 그리고요, A와 D가 틀리게끔, 같게끔 하는 게 발레겠죠. 다르다 했으니까요. 같게끔. 됐죠? 그러면은 몇 명이 됐어요? 이게 그러면은 3명이 되네요. 그럼 발레가 안 되니까 보른 해석을 두게끔 하고 같게끔 한다라고 한다면 자요. 이렇게 2개 해놓고요. 보른 해석을 이쪽으로 오게끔 2명하고 같게끔. 정건 같죠? 후건 다르죠? 그래서 발레가 성립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가면 되고요. 하면 되고요. 이 사람들은 다른 해석 믿지 뭐 이러면서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발레가 성립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럴 때는 거짓이 되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참은 아니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아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제가 한 가지 경우 발레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런 경우 있어요. T, T, F, T, F, F 세 가지 경우가 다 참이다 라고 하면서 풀 수도 있어요. 반드시 다 참이 아니게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요 원리를 알아두시고요. 3번도 똑같은 원리예요. A와 D가 받아들이는 해석이 다르다면 요거를 T로 놓고요. 적어도 2명은 코펜하겐 해석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면은 한 명만 받아들이게끔 후건을 F로 만들어서 발레를 만듭니다. 됐죠? 그러면 일단 A와 D가 다르게끔 만들고요. A와 D가 다르게끔 만들고요. 적어도 한 명은 코펜하겐 해석을 한 명만 받게끔 한다니까 자, A와 D가 다른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자, 적어도 2명은 코펜하겐 2명은 제가 지금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 받고 다르게 만들어 이렇게 하거나 또요.
이렇게 하거나 둘 다 2명이잖아요. 적어도 2명. 이 사람과 이 사람 또는 이 사람과 이 사람에서 2명을 그냥 F라는 발레가 나올 수가 없네요.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은 발레가 탄핵이 되니까요. 이게 정답이다. 거짓인 것은 나올 수 없다. 적어도 2명은 항상 해석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답은 3번이 정답이 되죠. 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문제를 매트릭스로 풀어봤고요. 4번하고 5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숙제를 내드려 보죠. 똑같은 원리예요. 발레를 찾아보시고요. 발레라고 하는 건 정거는 T, 후거는 F. 그래서 그것이 성립한다? 그러면 반드시 참은 아니다. 정답은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4번과 5번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 후건 부정법은 뭡니까? 자, 이거는 너무 많이 쓰이는 거니까요. 하나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론입니다. 기본 과정이고요.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호화 쓸 수도 있고요. 그럼 이런 겁니다. 낙Q도 참이래요. 이런 거 이제 제시문에서 줄 수 있겠죠. 기호화 시켰을 때. 근데 궁금한 거는 나피는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얘도 T다 라고 이렇게 추리해내시는. 얘가 조건명제 앞에 있어서 정건이고요. 조건명제 뒤에 있어서 후건인데요. 후건을 부정하면 정건을 부정한 것도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수학에서 대우명제랑 비슷한데요. 네, 대우명제입니다. 대우명제랑 비슷한 그 법칙이 바로 논리에서는 후건 부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를 풀 때 논리 참거짓은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모든 걸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 문제가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 이런 문제 나온다면 이거 오북공채에서도 올해 나왔어요. 내년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꼭 이 문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는 기본과정 때 이론 정리 다 해드렸고요. 합격과정에서 21년 오북공채 풀었을 때 6페이지에 이거 if 문제로 제가 풀어드렸습니다 하고 한번 자랑도 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 유형은요. 이제 strong, weak, 강화 약한데요. 강화 약화는 사실상 문제 1단계에서 읽는 것으로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판단, 평가, 분석 이런 이제 그 문제에서 그런 문구가 구문이 나오면요. 그것은 추론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고 강화 약화로 갈 수도 있어요. 더럭더럭 이제 다른 걸로도 법령형으로도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랬을 때 그러면 강화 약화는 어떻게 하느냐? 복익을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찾아내면 된다. 그래서 유형 강화 약하면은 결국은 이 가설 내용을 앞에를 결과가 지지, 동의하면 강하고요.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거나 반박하면은 뭐겠죠? 약합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 판단하는 거 잠깐 보여드렸고요. 제시문이 길어서 좀 뒤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적절한 거 찾는 문제였고요. 보니까 제시문이 이번에는 실험이에요. 실험일 때는 어떤 것을 좀 보시면 좋으냐면요. 인과 추론. 제가 이제 이론 수업에서 지금 이제 좀 막연하실 수 있는데요. 연역 추리가 있고 비연역 추리가 있는데 비연역 추리의 대표적인 것은 귀납법이고요. 귀납법 이렇게 쭉 가면서 인과 추론이 있고요. 인과 추론은 미래, 일치법, 차이법, 병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험이다라고 하면 일치법과 차이법을 여러분들 보고 활용하라는 문제입니다. 즉 일치법은요. 두 가지 실험 사례가 있는데 두 가지에서 동일한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으로 해서 동일한 결과, 다른 건 다 달라요.
하나만 동일하고 다른 건 다 다른데 결과는 동일한 게 나왔다. 그러면은 그 동일한 원인이 이 동일한 결과의 원인이구나 라고 하는 게 일치법이고, 차이법은 여기죠. 두 개의 실험이 있었는데요. 둘 중에 딱 하나만 차이가 달라요. 실험군, 대조군 뭐 이러면서 하나가 딱 차이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차이 있는 원인이 결과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차이 추론하는 것이 바로 차이법입니다. 단순하죠. 근데 여러분들 보고 활용하라고 하면 또 약간 또 갸우뚱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익숙해지셔야 되겠는 거죠. 자, 그러면 보기에서는 또 살짝 딱 보니까요. 방 1과 2 실험 결과 얘죠. 니은은요. 방 2와 3 실험 결과죠. 방 1과 3 실험 결과죠. 얘네들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런 거냐라고 하는 것을, 자, 기억은요. 초음파 탐지 방법. 얘네는 소리를 구별할 수 있나 보다. 얘는 초음파 탐지 방법. 이런 것들. 탐지 방법. 이런 것들을 뭔가 이용해서 핵심으로 생각해서 찾아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냥 이 정도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추론 문제에서는요, 논리 문제에서는요. 자, 이해형 문제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읽을 때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 무엇이 일치가 있는지 위주로 제시문을 읽어내가셔야겠죠.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좀 정리해 볼게요. 박쥐 S가 있는데요. 개구리를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요, 음탐지. 여기 있네, 음탐지. 그 다음에요, 다른 거는 울음주머니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초음파 탐지.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없으면 주머니. 초음파 탐지는 뭐를 탐지하는 거냐? 울음주머니의 움직임, 동작을 탐지하는 거고요. 음은요, 울음소리를 탐지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일단락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면요, 실험은요, 로봇 개구리를 이제 한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이 A는요, 울음소리도 내고 울음 주머니도 있네요. 자, 로봇 A는요, 소리도 내고 주머니도 있어요. 로봇 개구리 B는요, 뭐만 있어요? 소리만 있고 주머니는 없어요. 이게 차이네요. 둘의 차이네요. 로봇 A와 B요. 그러고요. 자, 같은 수의 A 또는 B를 크기는 같지만 다른 건 다 같다는 거죠. 환경이 다른 세 방 안에 방 1, 방 2, 방 3에 이렇게 넣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 1, 방 2, 방 3. 이들이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들이 차이가 있는 건 뭘까요? 얘는요, 로봇 개구리 소리만 있게끔 만들고요. 얘는요, 뿐만 아니라 다른 위치에서 같은 소리도 나게끔. 자, 로봇 소리도 있고 비슷한 같은이라고 하죠. 같은 소리도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뿐만 아니라 로봇 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소리도 있게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실험을 했더니요. 그 결과는요. 자, 그래서 시간 했더니 여기서 3.4, 3.4 의미 없다. A도 공격, B도 공격. 이렇게 됐고요. A를 넣은 경우에는, 자, A는 공격이 좀 오래 시간이 걸렸지만 공격 받고요. B는 공격을 안 받습니다. A는요, B는요, 공격을 둘 다 비슷한 시간에 받은 결과가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추리를 해볼 수 있겠죠. 뭘 추리할 수 있을까요? 자, 봐요. B는 공격을 안 받았다라고 한다면 얘네 둘은 무엇? 주머니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있어서 그런 걸까요? 차이가 있으려면은 주머니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차이가 없네. 그러면 차이가 없는 소리 때문에 뭔가 공격을 받나 보다라고 이렇게 일치하는 건 일치해서, 차이가 있는 건 차이가 있게끔 원인을 추리해가는 것. 일치법과 차이법인 거죠.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제시문을 읽었어요. 그 다음에 보기를 또 판단해야겠죠. 쉬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급 공채 보시는 분들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을 보시죠. 1과 2의 실험 결과는 X가요. 무엇을? 초음파 탐지 방법을 사용한다는 가설. 자, 탐지 방법이 방해를 받는 환경은 방 1일까요? 방 2일까요? 같은 소리를 내는데 막 저쪽에 막 다른 비슷한 소리가 나는데 가보면 개구리가 없어. 요거죠. 그쵸? 그래서 그 탐지 방법이 방해를 받는 건 같은 소리가 나는 그 환경에서는 무엇을 쓴다? 초음파 탐지 방법을 쓴다. 그래서 초음파 탐지 방법을 쓰는데 B는 주머니가 없으니까 공격을 못 받았다. 일치하죠? 강화입니다. 되셨어요? 그리고 2와 3은요. 자, 2와 3은 같은 소리 다른 소리네요. 자, X가 소리의 종류를 구별해서 같은 소리가 날 때는 나 구별해서 이번에 주머니를 한번 공략할래? A만. 다른 소리일 때는 얘는 째끼고 같은 소리 나는 거 둘 다 공격할래. 소리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화한다. 이렇게 추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1과 3은요. 다른 소리, 자, 쑥하게 전혀 다른 소리가 들리는 환경에서는 자, 만약에요. 초음파 탐지 방법을 썼다면 B가 잡혀야 될까요? 안 잡혀야 될까요? 안 잡혀야겠죠. 잡혔다고요. B도요. 그럼 뭐요? 소리로 알아냈으니까 얘는 반박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강화 사례가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강화 약화는 실험 결과와 일치한다면 강하고요. 실험 결과와 다르다면, 반박하거나 반대한다면 강화하지 않는 것으로. 이거 외에도 또 사실 강화 약화에서는 좀 이런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질문이요. 로봇 개구리 소리와 같은 소리가 추가적으로 들렸다라 했을 때 요거는요. 로봇 개구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냥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추리하라는 거죠. 없는데 X가 막 날아갔더니 박쥐가 에이 없네 이러면서 에이 그러면 이제 뭐 써야겠다. 초음파 써야겠다. 왜? 그것도 확실해. 울음주머니 있는 거 찾아야겠다. 이렇게 이제 추리하라는 거죠. 같은 소리라고 해서 로봇 개구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세 번째는요. 또 추론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매스메릭스라고 이렇게 수호하면은 저는 이제 논리 추론을 라마타 이렇게 간단하게 언어형, 수리형, 도표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하는데요. 그 중에 좀 난이도가 있는 수학이 나왔구나, 경우의 수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보기는요. 핵심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다 두 개의 입자입니다. 빙고. 뭔가 같은 것들은 있으면 막 복잡해지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뭔진 모르지만 양자 상태라는 게 두 가지 많아지면 두 가지 이상이면 이건 좀 다르죠. 그 다음에 B 방식, FD 방식 이건 비교네요. B 방식에서 보다는 가로에 넣고요. MB 방식에서 더 크다. 이렇게 이거는 비교의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뭔진 모르지만 B 방식이 두 번 쓰이고 그 다음에 얘 풀면은 조금 더 시간을 공략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또 읽고 두 번 읽지 않게 만드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데 필요한 공략이겠죠. 그래서 이제 입자와 양자 상태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제시문을 통해서 추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니까는요.
이렇게 단락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서 여기는 이 단락에선 MB 방식을 설명하고 있고요. 여기는 B 방식, 여기는 FD 방식, B 방식. 얘를 보시고 기억, 디귿 가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 보시죠. 두 입자만으로, 입자 두 개네요. 다행입니다. 자, 세 가지 양자 상태 1, 2, 3이 있는데 그런 개가 있다고 하자. 양자 상태란 있을 수 있는 상태. 어디 이렇게 장소인가 봐요. 상태를 의미하고. 입자는 세 가지 양자 상태 중 하나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입자는 이 안에 상태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는 입자들이 어떻게 분포할 수 있는지 경우의 수를 이렇게 세는 문제가 있는데, 자, 세 개의 상자에 이건 뭐를요? 양자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죠. 두 입자 있는 경우의 수를 세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B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입자가 구별되지 않고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A가 자, 여기죠. 하나의 양자 상태에 여러 개의 입자가 들어갈 수가 있대요. 그러면 입자가 두 개라서 A인데 양자 상태 하나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 하나 1번, 2번, 3번 방에 들어가고 나눠져서 들어가고 나눠져서 들어가고 나눠져서 들어가는 이런 6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게 BE 방식이에요. 그러면요. 두 개, 기억으로 갑시다. 두 개의 입자. 기억이죠? 있고요. 양자 상태, 방이었죠?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 경우의 수는 몇인지 따져봐라 라고 하는 거네요. 따져봅시다. 자, 같이 들어가는 거 하나요. 그 다음에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 하나요. 3개요. 그럼 이거 답은 아니죠. 확 줄어들었네요. 디귿은 하지 말아도 되는 그런 겁니다. 자,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본 과정에서는 저런 거 안 하고 니은도 풀고 디귿도 풀고 다 그러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시간 관계상 디귿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디귿은요. 2가지 이상이면 B 방식에서 뭐다? 얘 지금 B 방식이었잖아요. 그리고 2가지 이상이면 MB 방식. MB 방식을 알아야겠네요. MB 방식은 뭘까요? 여기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는 차이가 뭐라고요? 얘는 구별되지 않고요. 여기는 구별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는 AA, 여기는 AB라고 놓고요. 그러면서 2개의 방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A, B니까요.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거 가능해요. 그쵸? 여기다 A, B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두 가능하냐? 얘네들이 따로따로 들어간 이것도 가능하다고요. B 방식이라면 얘하고 얘는 같은 게 되겠죠. 입자가 같아서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2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2가지 경우에서도 MB 방식이 더 크네요. 2가지 이상이면요. 셋일 때 여긴 경우의 수가 6이고 여기 경우의 수는 3이니까 여기의 경우의 수는 9니까요. 자, 여기는 6이고요. 여기는 9니까요. MB 방식이 3개, 양자 상태가 3가지일 때도 MB 방식이 더 큽니다. 넷일 때는요. 더 커지겠죠. 그 이유는요. 입자가 달라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순열 조합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순열이고요. 얘는 조합이에요. 지금 이거 어떻게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여기에 얘네 둘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즉 순열보다 조합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셋, 넷 점점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4번 문제로 배치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보면 피셋은 책형이 이제 앞에 있는 책형인 경우에
앞에 문제들은 좀 쉽게 쉬운 문제들이 좀 나오고요. 뒤에 문제들은 좀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포진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익숙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다가 뒤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7급 공채에서는 앞에서도 뭔가 이렇게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요. 이제 시험장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이런 당황한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다. 어느 해나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막 바로 풀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다른 문제 풀고 쉬운 문제부터 좀 이렇게 점수 공략해 놓고 나서 다시 푸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팁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번에 이 문제도 쉽지 않았죠. 짧아서, 지시본이 짧아서 만만하게 보셨을 수 있는데 상당히 이 문제도 쉽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련된 이론을 조금만 설명하고 나서 이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추론에서는 이제 논리법을 아셔야 되는데 귀류법, 선원지 제거법 이런 것들이 여기선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귀류법은요, 귀납법 다르고요, 귀주법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귀류법은 사실은 연역적 추리에서 직접 증명 방식이 아닌 간접 증명 방식인데요.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일단 아니라고 뭘 해본 다음에 이걸 일단 아니라고 해보자 우리. 근데 그러면 모순이 생겨. 그러니까 이거 기라고 하자 라고 하는 그런 추리법이에요. 자, 이거를 논리 기호로 다시 가볼게요. 자, A면 B다가 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우리 후건 부적법 배웠단 말이에요. 납 B도 T라고 했을 때 당연히 모두 T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납 A도 T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거를 일단 모른다 치고, 후건 부정법을 모른다 치고 뭐라고 가정을 해놓은 거냐? 낫 A를 만약에 F라고 한번 렛츠 해보자 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A는 T겠죠. 그쵸? 낫 A가 F니까 둘 다 부정해서 A는 T죠. A가 T면 이거 여기서 T일 때 T려면은 B도 T잖아 라고 그냥 이렇게 쭉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한 상태에서요. 근데요, 이 B가 나중에 보면 앞에 거랑 모순 둘 다 참일 수가 없다는 거죠. 앞에서 분명히 낫 B가 T라고 했는데 B가 T라고 나왔어.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가 틀렸나 보다. 낫 A는 T인가 보다 라고 이렇게 교정하는 방식이 바로 귀류법. 되돌아간다는 거죠. 돌아갈 귀가하면서 바꿔놔 라고 하는 방식이 바로 귀류법인 거예요. 그 귀류법이 바로 여기서는 이제 니은인데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 다음에 선언지 제거법은요. 선언이 뭡니까? 선이요. 선택한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화예요. 왜 이렇게 논리학은 어려운 얘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이건 뭐냐? 얘가 T면은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T여야지 T잖아요. 여기까지는 아시죠? 근데 A가 F라고 만약에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T일 수 없으니까 당연히 B, T지, 참이지 라고 가는 게 바로 얘가 제거됐을 때 나머지가 T야, 선언지에서는. 이런 방식이 선언지 제거법입니다. 이해되셨죠?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려운 용어로 쓰여 있네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던 거는 여기서 말하는 기역, 니은, 디귿이요. 이런 추론, 논리의 그런 연역 추리 방식을 응용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5급 공채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민경채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공부할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막 그 연역 추리를 외우려고 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게 무슨 귀류법이다 이름을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아도 되는데
이게 제시문을 읽을 때 이 이론을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독해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론 공부도 하셔야겠다.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요. 보기글 보니까 기억을 추론하는 데는 여기 있네요. 결국 이거를 추론하는 데에는 A이거나 B의 형식을 가진 문장이 거짓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튀어도 T인데 거짓이라고 나왔으면 둘 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원리가 사용이 됐다. 이거 그냥 선언지, 이게 F면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F면 둘 다 거짓이라는 원리가 사용됐는지 판단해봐라. 그런 추론법이 됐어. 이 사람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자, 니은을 추론하는데 니은 여기죠. 이렇게 추론하는 데는 어떤 가정하에서 같은 문장의 긍정과 부정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 자, 요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요게. 자, 어떤 가정에서 뭐뭐라고 해보자. 근데 같은 문장인데 긍정도 성립하고 부정도 성립해. 이럴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게 뭐예요? 모순이 생겼다는 거예요. 모순이 생겼다는 거, 양립 불가능. 둘 다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부정. 그래서 다시 귀로 돌아가서 레치했던 얘를 부정하면서 그때 맨 처음 그 가정 레치했던 게 틀렸나 보다. 그래서 다시 참으로 가보자 라고 이렇게 원리가 사용됐다. 즉 니은은 다른 말로 하면 기류법이 쓰였니?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여기 할 때 아시겠어요? 야, 그 다음에 디귿은요. 디귿을 추론하는데 여기까지죠. A거나 B라는 형식의 참인. 자, 다시 또 이건 다르죠? 이게 참인데요. 이런 문장에서는 A가 거짓인 경우 이게 제거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요? B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선언지 제거법 썼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됐나요? 보기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이제 여러분들의 그 논리 형식 이론을 그걸 썼니? 라는 걸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특징은 뭐냐? 이런 논리 I에서 이런 이제 추론 방식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요. 친절하게 설명할까요? 친절하지 않게 설명할까요? 친절하지 않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추리해봐. 이거 맞아?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자기 막 전제가 쭉 나오다 결론은 니네가 내려. 그 결론 뭐야? 아니면 전제가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 듯 싶다가 전제가 하나 없어도 그냥 결론이 내리고 그래도 너희들 알지? 이런 식으로 제시문이 불친절하게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불친절한 부분을 찾아내는 게 핵심이죠. 됐죠? 자,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제시문 짧으니까 한번 짧은 만큼 어렵습니다. 짧고 쉬웠으면 좋을 텐데. 자, 가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호화 여행을 즐기게 해준대요. 자, 기분 좋습니다. 그 대신 10만 원 내야 한대요. 그리고 추가 조건이 하나 있대요. 10만 원의 여행 좋아. 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죠. 제안자의 말은 아래 1위. 얘가요, 참이면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호화 제공을 제공하고 거짓이면 10만 원을 돌려주고 여행도 준다. 아, 둘의 차이는 뭐냐? 10만 원 주지 않고 준다. 자, 사실은 이게 지금 합격 과정, 완성 과정 이런 후 과정이면 제가 이렇게 더 설명 안 하고 바로 읽지만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기화 또 해볼게요. 1이 있는데요. 얘예요. 나는 당신에게. 여기서 살짝 뭐가 바뀌느냐?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서 he라고 했다가 나는이라고. 이거 직접 인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까지도 추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그가요, he라고 생각하시고요. 당신에게요, 10만 원을 주거나 동그라미로 갑시다. 그 다음에 당신은 그에게 이렇게 볼 수 있어야겠어요.
당신은 그에게 10억 원을 지불한다. 요게 1번입니다. 그리고요, 1번이 참이면은요, 얘가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요. 참이면 그가 당신에게 1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요, 여행은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거짓이면은요, 그가 당신에게요, 10만 원은 주고요, 요거 차이네요. 여행은 보내줍니다. 그리고 전제는 뭐라고요? 요번에는 당신이 그에게 10만 원을 일단 줘.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얘기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되냐? 그에게 줬다, 10만 원을. 이게 T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결론 어떻게 따를지 한번 보자 라고 했네요. 1은 얘는요, 참이거나 거짓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단 거짓이라고 한번 해보자. let's if 2번에 거짓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추가 조건에 여기에서요, 그는 당신에게 10만 원을 준다. 맞죠?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쫓아가니까요. 그는 당신에게 줬어요. 그쵸? 그런데 또 한이 있네요. 일이 거짓임으로. 자, 우리 여기 거짓이라고 했죠. 거짓임으로 그는 당신에게 10만 원을 안 준대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기억인데요. 이 사람은 그냥 추론했어요. 돌려주기도 하고 돌려주지도 않는다. 이랬네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났냐고요. 이게 어디서 났죠? 어디로 가느냐? 얘로 간 게 아니고요. 원론으로 갔죠. 원론으로 가서 만약에 얘가 거짓이면 얘도 거짓이고 얘도 거짓일 거 아니에요. 오하니까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주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얘는 여기에서, 얘는 여기에서 이렇게 낸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는요, 오하에서 거짓이면 A도 B도 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원리가 사용된 거죠. 얘도 F, 얘도 F. 얘는 얘기 안 하고 얘만 얘기해서 10만 원 안 준다. 오케이. 사용됐어 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니은 또 봐야겠죠. 여기까지 갔습니다. 결국 거짓이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여기 있죠? 그는 당신에게 돌려줄 수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원래 했던 예에 의해서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게 모두 성립한다. 이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니는 1은 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레츠 했던 얘가 틀렸으니까 참으로 돌아가자. 얘네 모순이었으니까. 무슨 법이요? 힌트는 2개. 귀류법이니까 선은 귀류법이죠. 귀류법이 사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어디서 나왔는지 아셨다면, 요 레츠라고 시작하는 것이 단 기류법밖에 없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편하게 니은의 진위, 거짓 여부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시 참이라고 했어요. 요걸 참이라고 하면 추가 조건 이쪽이죠. 그는 10만 원을 주지 않는다. 그쵸? 따라서 A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얘요. 자, 10만 원을 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다시 F가 되면서, 그러면은 T이려면 이게 T이려면 얘 F니까 얘는 T여야겠지 라고 하는 뭐요? 선언지 제거가 사용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귿 그에게 당신은 그에게 10억 여행 가려고 했다 10억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10만 원 주고 여행 가려고 했다가 이 조건이 이러한 전제 하에서는 내가 10억을 물어주게 되는 이런 결과가 논리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자, 물론 여기에는 모순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막 서로를 탄핵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문제를 푸는 데는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긍정과 부정이 모두 성립하는 건 기류법에서 자, 우린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말로 양립 불가능, 모순, 위배 뭐 이런 단어들을 흥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 한번 했고요. 이 문제도 이론 정리했고 심지어 합격과정 제가 맨 마지막 갔는데 페이지 32페이지에 15년 문제 5급 그 제시문에 기류법에 쓰이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푸셨던 분들은 조금 편안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난이도 상이었다. 저라면 글쎄요. 시험장에 제가 갔다면 이 문제를 열심히 풀었을지 아닐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쓰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라는 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를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하시고요. 이제 유형분석 7급 법령. 자, 7급 공채 하신다라고 생각하면은 관심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문제 24번에 이렇게 있었고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기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한 걸 찾으려. 기역이 뭡니까? 조례 제구조를 개정한다 라고 했는데요. 조례 구조, 이거 다 구조네요. 제가요 7급 법령령에서는 그 혁신처에서 두 가지 유형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위배형이라고 해서 바이올레이트라고 하는 유형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드렸고 그때 항상 강조했던 게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으면 둘이 충돌해서 하위법을 개정하라는 식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라라고 하면서 강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법을 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뭐가 더 중요하냐? 사례 부분이 더 중요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대거 반으로 뚝 잘라서 나왔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거에 사실은 좀 쉽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보니까 아니야, 이제 그렇게 문제 안 내고 이런 문제로도 한번 변형해 볼래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변형 문제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7급 법령령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바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이제 탄력성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저도 그래서 문제를 만들 때 요 개정 문제를 하나 제가 이제 참고로 드리긴 했어요. 한번 풀어보시라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뭐라 강조했냐면 이건 변형 문제니까요. 혁신적 문제를 더 주되게 공부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사후적이긴 하지만 개정 문제도 중요할 수 있어요. 변형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걸 하는 약간의 후회는 사후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7급 법령은 무한대로 변형 가능성 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자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그럼 보니까요. 개정을 하는 건데요. 살짝 다 읽으려 하지 마시고요. 1항 3호로 자, 이 동그라미가 항이고요. 점점이 호예요. 그러면 3호에다가 뭔가를 더 집어넣자라는 얘기네요. 신설. 따옴표 부분은 좀 천천히 읽고요. 그 다음에 3, 4, 5번은요. 자, 1항, 2항, 3항, 4항으로 이 부분이겠네요. 얘는 3호로. 그러면서 이렇게 개정을 하면은 뭔가 조례 개정하는 거에 해당하는 내용이 돼 라는 식으로 이제 문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이해는 되셨죠? 그럼 이제 사례를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사례는 열심히 안 읽을게요. 이게 뭐냐?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이런 얘기였어요. 갑은요,
육아를 하는데 카페를 가요. 근데 차가 전기차예요. 그쵸? 근데 충전 시설이 없어요.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례에서 지원금이 없대요. 그쵸? 지원금이 없어요. 너무 글씨 막 쓰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로 가요. 일로 가요. 사례입니다. 사례. 붉은색이에요. 조례를 읽지 마시고 사례를 중심으로 보시라고 그랬어요.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많이 하는 기업에서는 키즈카페에서도 설치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근거로 갑이요. 여기도 지원해 주세요 라고 행정청, 여러분들 공무원 되시면 이런 민원 받습니다. 그쵸? 여기서 지원금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더니만 민원을 검토했더니 의회에서 그래? 좋네. 취지가 좋네. 자, 개정하자. 여기로 갈까요? 법령형이니까 이거 개정하자. 오케이 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사례를 읽으실 때 정말 막 날림으로 막 읽었잖아요. 날림으로 읽어도 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요. 살짝 그때는 뭐를 보시면 좋느냐? 이렇게 보시면서 갖춘 시설은 1항에 설치돼. 대충 보면서 요게 눈에 좀 보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뭐냐? 법령에서는 이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와 라고 하면서 if, 가업명제식으로 법령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법은 가업명제다 라고 보셔도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거를 특별하게 이제 조건이라 안 하고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100개를 갖췄느냐? 아니다. 여기는 지금 50개여서 지원금을 안 줬다. 근데 100개여야 된다가 1항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1항에 이런 요건 하에서 자, 휴게시설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카페죠. 영유아를 동반할 수 있죠. 라는 시설에도 1항 3호로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냥 확 지우는 거예요. 100개가 아니니까 여기에다 집어넣어도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근거,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카페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고쳐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왜요? 100개 이상을 갖췄을 때 1항 사항에서 3호가 들어가면 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요. 그러면 자 봅시다. 사항에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항은요. 영유아 있네. 시장이 뭔가 설치비 준대네. 땡큐. 그 다음에 의무 설치 대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러면 전에 땡큐. 이렇게 갈 수 있는데요. 3번은 또 틀리겠습니다. 뭐가요? 2항에 따른 지원을 한다 이랬거든요. 1항은 100개라고 했어요. 2항은 뭐냐? 가보니까 1항의 설치 대상에 대해서 그러면 이 요건을 따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얘를 그대로 따르는 상황에서 라고 하는 법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2항에 따른 사항으로 이렇게 넣어봤자 2항에 따른다라고 하면은 지원금 못 받는다고요. 왜요? 다시요. 100개가 아니라서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사망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사망이 뭐냐? 해당하지 않아. 1항에. 다행이에요. 100개가 안 돼서 50개의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도 시장이 우리 환경, 친환경으로 권고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면 카페가 또 받아들여야겠죠? 설치비 준다는데 나 그러면 신설 받아들였다면 답 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항으로 집어넣으면 의무 설치 대상으로서 이것도 전액 준다는데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또 하나 트릭이 있어요. 의무 설치 사항. 의무 설치 대상은 자 법에서는 하여야 한다 라는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의무 설치 대상이라는 건 다른 말로 설치를 꼭 해야 되는 100개 이상의 이런 시설일 때 라고 다시 환원한다는 거예요. 되돌아. 그래서 이거 역시도 의무 때문에 맞지 않다. 답은 4번이다 라고 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법령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뭐 법적 마인드, 리갈 마인드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 좀 정리를 하면은요. 법은 의무 조항이 있고요. 의무가 아닌 조항이 있는데 민법에서는 좀 얘를 이제 뭐 강행 규정이라고도 하고 얘는 임의 규정이라고도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서술어가 법의 서술어가 뭐뭐 하여야만 한다. 이건 할 수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쉽게 must, 할 수도 may. 이런 건 권고, 이거는 꼭 지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정리를 한번 드려봤고요. 또 하나 법령 마인드로 또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제 국적법을 이렇게 응용 문제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내국인인 경우와 외국인인 경우 그랬을 때 경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 경로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이쪽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이 경로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이쪽에도 적용될 수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안 되는 거예요. 법령은 이쪽 경로를 타고 갔으면 이렇게 하나로 계속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가 돼야 돼요. 여기도 적용이 되고 여기도 적용이 되고 막 이러면은 현실 세계에서 혼란입니다. 저 이거를 지켰는데 왜 이것도 또 지키래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경로를 한번 좀 응용을 해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구조가 있었고요. 1항이요. 100개. 그럼 100개 아닌데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1항에서 1호, 2호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2항도 이 경로를 타고 갔을 때 2항도 그대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3항은 이쪽에 대한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이쪽에 대한 얘기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00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요 3항 이하에서 3항의 뭐 호로 가든 4항으로 가든 요거의 하위 법령으로 그렇게 개정을 신설을 해야지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령의 특징이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마지막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다 왔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었고요. 그래서 여기 요 하나, 요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또 유심히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완성 과정에서 7번 문항으로 이렇게 220페이지에서 이렇게 한번 개정 문제도 한번 드려봤다. 근데 강조를 하지 못해서 좀 못내 아쉬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끝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1년 7급 공채 기출 문제 한번 풀이를 해봤고요. 좀 아쉬운 건 많아요. 그 아쉬운 건 뭐냐면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어려운 문제라고 했던 것들은 곳곳에 숨어 있는 그런 어려운 지점들, 응용 부분이 있었다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 나중에 또 강의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이었고요.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